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오늘은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반목을 내려놓고 서로 화합해야 한다는 부처님 가르침에 맞게 봉축 법요식에 이재명,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나란히 참석해 한 목소리로 통합의 정치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실 정치는 달랐습니다. 특히 단일화가 최대의 화두가 된 이른바 범보수 진영에서 벌써부터 균열이 보입니다.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된 김문수 후보를 처음 만난 한덕수 후보가 오늘 중 만나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김 후보가 단일화와 관련해 확답을 피했다고 합니다. 김 후보는 경선 기간 내내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바로 이루겠다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달라진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대법원 유죄 취지 판결과 민주당의 최상목 부총리 탄핵, 대법관 탄핵 움직임 같은 거친 공세가 중도층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상황에서 보수 진영이 기회와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먼저 차정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봉축 법요식에 참석하기 위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조계사로 들어섭니다. 부처님의 가르침과 화합의 뜻을 되새기는 법회에서 후보들은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 함께 헌화해 주시겠습니다. 특히 단일화가 거론되고 있는 김문수, 한덕수 후보가 조우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한 후보는 김 후보에게 직접 오늘 중으로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기회가 한 3번쯤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김문수 후보와 내가 만나야 할 시간인 것 같다. 확실한 대답은 안 하셨고 네 이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반면 김 후보 측은 곧 다시 만나자는 덕담이 오갔다며 그 외 다른 발언은 없었다고 했습니다. 또 김 후보가 네라고만 답했다는 한 후보의 주장은 상호 신뢰를 손상시킬 수 있는 발언이라고도 했습니다. 그 접견실에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인사를 막 나누는 과정에 잠시 이야기가 된 것이고 그에 대해서 구체적인 만남의 제안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한 후보 측은 대통령 후보 등록 마감일인 오는 11일 전까지 단일화 작업이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김 후보 측은 급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법요식에 참석한 김 후보의 얼굴은 밝아 보였지만 한 후보의 얼굴은 비교적 무거운 표정이었는데 양측의 이 같은 입장차를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단일화와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생각이 달라진 건지는 분명치 않습니다만 주변 참모들의 말을 들어보면 단일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어서 박한솔 기자입니다. 어린이날 행사를 마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기자들이 단일화에 대한 생각을 물었습니다. 단일화 의지는 변함없으신 거죠? 그것만 좀 포인트, 단일화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으신 걸까요? 앞서 김 후보는 경선 기간 여러 차례 단일화 의지를 강조해왔습니다.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로서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입니다. 김 후보 측은 추진기구를 통해 단일화를 계획대로 진행하겠다는 별도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하지만 김 후보 측 김재원 비서실장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본선에서 투표용지에 한덕수 후보의 이름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비서실장은 단일화 협상을 통해서도 김 후보가 사퇴하지 않는다면 단일화 협상이라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고도 했습니다. 김문수 후보의 주도 아래 이 단일화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선에서 투표용지에는 한덕수 후보의 이름은 없을 것이다. 당내에선 단일화에 대한 김 후보 측 기류가 달라진 것 아니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 후보는 내일과 모레 1박 2일로 대구와 부산 방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일화를 위한 실무 협의 시간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 일정까지 소화한다면 단일화가 더 지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예상과 달리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논의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국민의힘에선 이를 성토하는 목소리가 하루 종일 이어졌습니다. 조금 전 지도부가 의원총회까지 소집해 회의가 진행 중인데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변정현 기자, 의원총회에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다고 합니까? 네, 저녁 8시 시작한 의원총회가 1시간가량 진행 중입니다. 의총에선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이번 주 내로 단일화를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당 지도부는 강한 어조로 단일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김문수 후보를 향해 당원들과 국민들께서 압도적 지지를 보낸 이유를 생각해보라며 즉시 단일화 논의를 하겠다던 약속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총에 참석한 의원들 역시 김 후보 측이 경선 때와는 다른 태도를 보인다며 비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오늘 의총에 참석할 것으로 예상됐던 김문수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 후보 측에선 박수영, 장동혁 의원이 참석했습니다. 네, 오늘 3, 4선 의원들이 잇따라 단일화 촉구 성명을 냈었죠? 네, 의원총회에 앞서 의원들은 잇따라 김 후보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하는 의견을 냈습니다. 한기호 의원을 비롯한 4선 의원 7명은 입장문을 내고 5월 11일 전에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민들에게 외면받을 것이라며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이면 이번 대선은 필패입니다. 패소의 진을 치고 대한민국을 위해 싸우는 국민의힘이 되어야 합니다. 3선 의원 13명도 성명서를 발표하고 나를 내세우는 순간 공멸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이재명에게 대한민국을 헌납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 지지를 선언했던 한 의원은 단체 대화방에서 주민들 원성이 빗발친다. 사심으로 딴짓하면 저는 결단하겠다며 신속한 단일화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이 같은 당내 분위기를 반영하듯 김문수 후보가 사무총장으로 내정했던 장동혁 의원이 자리를 고사했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직접 만류한 걸로 알려졌는데 김 후보 측은 비대위 측이 당무 협조를 거부했다며 유감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후보 선출 이틀 만에 국민의힘 지도부와 대통령 후보 간 갈등 양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지난 3일 캠프 총괄 선대본부장이었던 장동혁 의원을 사무총장에 내정했습니다. 이를 두고 단일화 속도 조절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장동혁 의원은 인선 이틀 만에 자신의 SNS를 통해 단일화를 이뤄내는 데 역할이 남아있다며 사무총장직을 맡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배경엔 권영세 비대위원장의 만류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캠프의 분위기 때문에 한번 바뀌시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워낙 짧으니까 그냥 하셨으면 하는 게 이제 저희들 생각이기도 했는데 이에 따라 단일화 추진에 적극적이었던 이양수 의원이 사무총장에 유임됐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김 후보가 지난달 30일 TV조선 경선 토론회에서 한 권한대행과 늦지 않게 단일화하겠다고 답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신속한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또 단일화에 대비해 김 후보뿐 아니라 무소속 한덕수 후보에 대한 공보물 촬영도 주선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당 지도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김 후보 측은 일방적 단일화 진행을 요구하며 당무 협조를 거부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계속 방해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는 개헌을 고리로 한 빅텐트 구성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전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와 만찬을 한 데 이어 내일은 이낙연 전 총리와 만납니다.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협상 시작이 지체되고 있는 만큼 일단은 범위를 더 넓혀 공감대부터 형성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홍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가 서울의 한 북한 전통 음식점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경기고 서울대 동문으로 손 전 대표는 한 후보의 총리직 사퇴 전부터 반기문 전 총장과는 달리 맷집이 있다며 경쟁력을 평가한 바 있습니다. 좀 더 좋은 그런 정치체제 하에서 국가를 운영하는 데 좀 기여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감히 이렇게 정치에 입문을 했습니다. 생중계로 봤는데
아주 기쁘고 또 우리나라 희망을 봤어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아주 높이 평가합니다. 한 후보는 내일 점심은 이낙연 전 총리와 함께합니다. 앞서 한 후보가 두 차례 회동을 제안했지만 성사되지 않았었는데 이번엔 이 전 총리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국가적 위기 상황을 심화시키고 있다며 먼저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후보 측 관계자는 개헌과 반 이재명이란 공감대를 갖고 만나면 자연스럽게 연대로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습니다.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뭉쳐야 되고 같이 행동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과의 단일 환원위가 생각보다 지체되는 듯하자 우선 접촉면을 넓히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한 후보 측은 국민의힘과의 단일화 추진단에 손영택 전 비서실장과 여론조사 전문가인 김석호 서울대 교수를 임명한 것으로 전해진 반면 김 후보 측은 김재원 비서실장과 박계동 전 의원을 내정했다가 장동혁 추진단 총괄본부장의 고사로 함께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민주당은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파기 환송심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12일 전까지 법원이 답을 주지 않으면 사법부를 응징하겠다며 법관 탄핵을 시사했습니다. 정당이 재판 일정까지 좌지우지하겠다는 건데 이를 어떻게 봐야 할지요. 먼저 장세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며 대선 출마 후보들에 대한 공판을 모두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요구했습니다. 대선 출마자 가운데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유일합니다.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참정권을 유린하는 헌법 파괴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그러면서 대법원의 답변 시한을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는 12일 전으로 못 박았습니다. 그 전까지 사법부가 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국민을 대신해 입법부가 응징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법봉보다 국민이 위임한 입법부의 의사봉이 훨씬 강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강금실 총괄선대위원장도 오는 15일로 지정된 이 후보의 첫 공판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원 행정처장 또는 대법원장을 대변하는 분께서 국회 본회의장에 나와서 해명하시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내란 세력과 사법 카르텔이 야합해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를 죽이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가진 모든 권능을 총동원해 사법 쿠데타와 내란 잔당의 준동을 막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의 군합발이 대선 후보 이재명을 죽이려는 사법부의 칼날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7일 법사위에서 대통령 당선자의 재판을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장세희입니다. 민주당이 말한 사법부 응징,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 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실제 당내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는데 대통령도 2번이나 탄핵했는데 대법원장쯤이야 하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어서 최지원 기자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보류하겠다고 했던 민주당은 하루 만에 지도부의 결정을 위임한 것일 뿐 보류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류라는 개념보다는 모든 가능성에 대해서 지도부에게 일임해서 가능성을 열어놓고 탄핵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내란 옹호범과 타협하느냐, 중도 찾다 때 놓치면 민주당이 나라 망치는 원흉이 된다는 등 지지자들의 문자가 잇따르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도 2명이나 탄핵한 국민이라며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공개 시사했고 사법 쿠데타라는 말을 했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을 해야 된다.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도 2명씩이나 탄핵한 국민이에요. 대법원장이 뭐라고? 파기환송심 선고 전에 재판부를 먼저 탄핵하자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후보 등록 이후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재판 날짜를 잡는 판사는 다 탄핵 대상이에요. 그냥 그 자체로. 오늘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율은 0.5%포인트 차로 오차범위 내였습니다. 한 주 전 12.2%포인트에서 10%포인트 넘게 좁혀진 겁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선고와 최상목 전 부총리 탄핵 추진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민주당은 민심의 변화는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대법원의 그런 황당한 파기환송 때문에 벌어진 일이 아니고 국민의힘의 최종 결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민주당 한 의원은 과도한 사법부 공격이 중도층의 반발을 살 거란 우려도 있지만 공개 발언을 하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국민의힘이 단일화를 놓고 진통을 겪는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전국을 누비고 있습니다. 당과는 일정 부분 거리를 두면서도 사법부 압박과 자신의 재판 일정 등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사실상 강경한 입장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정색 방탄복을 입은 채 봉축 법요식에 참석한 이재명 후보는 김문수 후보와 나란히 앉아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노동운동하시던 동생분이 구속이 돼가지고 제가 그분 무료 변론을 맡았었죠. 그런 인연도 있어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이 후보는 전통사찰 보수 정비에 자부담 비율 완화 등 불격의 지원 방안을 공약으로 내놨습니다. 또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18세 미만까지 단계적으로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오후엔 이른바 경청 투어 일정도 이어갔습니다. 경기와 충청을 잇따라 방문하고 총알보다 강한 건 투표지라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당이 자신의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뤄달라고 요청한 데에 대한 입장도 밝혔습니다. 헌법 116조인가의 선거운동의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당내의 대법관 탄핵 목소리에 대해선 당이 필요한 조치를 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시도에 대해선 내란연대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두 분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통합은 다 좋은 거긴 한데 제가 내란연대인가? 이런 생각이. 이 후보 일정과 별개로 부인 김혜경 여사도 경기도 양주의 한 사찰을 찾았습니다. 최근 전국의 종교계 인사들을 만나며 물밑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경선 기간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과 한 후보의 이름을 조합한 김덕수, 을지문덕 이런 구호까지 내세웠습니다. 이랬던 김 후보가 후보 확정 뒤엔 단일화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배경이 뭔지 뉴스더에서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기자, 일단 김문수 후보가 공식적으로는 단일화에 대한 입장 변한 게 없다는 거죠?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후보 확정을 전후해서 단일화와 관련한 김 후보의 발언들을 비교해보면 이 어조의 차이가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선 기간에는 단일화 시기와 관련해서 신속한 단일화를 전면에 내세웠다면 경선에서 승리한 이후에는 숨 좀 돌리고 논의하겠다, 너무 늦지 않겠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건데요. 단일화 방식과 관련해서도 한덕수 후보와의 1대1 단일화에 무게를 뒀던 것에 비해서 지금은 이준석 후보까지 포함한 원샷 단일화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김 후보 측은 한덕수 후보가 단일화 방식을 국민의힘에 위임한다고 하지 않았냐면서 그 의미는 결국 당무 우선권을 가진 김 후보 중심으로 하라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김 후보는 지난 3일 후보 선출 직후에 당 지도부가 단일화 일정을 언급하니까 여기가 한덕수 당이냐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양수 사무총장, 이 후보의 말과 뜻이 당헌 당규를 뛰어넘는 경우는 없다면서 당무 우선권을 강조한 김 후보 주장에 반발하며 갈등 양상으로 번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아까 중계에서도 말했습니다만 3, 4선 의원들이 잇따라 단일화 성명을 내는 거, 이게 김 후보 측의 기류가 좀 변했다는 거, 이걸 보고 좀 불만을 털어놨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그런데 김 후보 경선 캠프에도 당내 인사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서도 의견이 좀 갈린다고요? 맞습니다. 이 단일화를 서두를 거 없다는 주장은 캠프 내 원외 인사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처음부터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염두에 두고 캠프에 합류했던 현역 의원들,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한데요. 일단 박수영 의원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에 맞서기 위해서 조속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글을 SNS에 올렸고요. 사무총장직을 고사한 장동혁 의원 역시 김 후보의 입장보단 단일화에 적극적인 지도부의 뜻에 따르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 다른 욕심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근데 후보 등록 닷새밖에 남지 않았잖아요. 김 후보 측이 상대적으로 좀 느긋하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네, 시간이 지나가면 결국에는 무소속인 한덕수 후보가 상대적으로 더 급할 거란 판단 때문일 겁니다. 협상이 지지부진해서 후보 등록일인 11일이 지나게 되면 김 후보는 자동으로 2번 기호를 받게 되지만 한 후보의 경우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밖에 없어서 기호도 후순번이고요. 당의 자금 지원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공개된 3자 가상 여론조사에서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18.8%포인트 차이가 났는데 한덕수 후보의 경우 12.2%포인트까지 좁혀졌고요. 여기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지지율까지 합산할 경우 이 차이는 6%포인트까지 더 좁혀집니다. 국민의힘 내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로의 신속한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질 걸로 보입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여러 차례 약속을 한 만큼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지금 선대위가 오늘 입법부의 의사봉이 사법부의 법봉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어떤 뜻이죠? 사실상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조희대 대법관 탄핵도 추진할 수 있다. 이 점을 강조한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자칫 입법부의 권한이 사법부에 우선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수직적 우열이 아니라 수평적 독립과 상호 견제가 핵심인 삼권 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당이 입법 권력에 이어서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는 것에 견제 심리를 갖고 있는 유권자분들도 적지 않으실 텐데요. 여기에 더해서 사법부까지 좌우하려는 모습을 잇따라 보이는 건 선거 전략적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민주당 주장에 동의하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중도층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은 많잖아요. 어떤 식으로 반영이 될지는 또 두고 봐야겠군요. 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대법관들이 6만 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다 읽지 않고 이재명 후보 관련 재판을 졸속으로 했다고 주장하면서 PC 열람 기록 공개 요구가 대법원에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3심 재판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비난이라고 일축하면서 대법관들은 주로 종이 문서로 기록을 본다고 반박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6만 쪽의 사건 기록을 볼 시간이 있었냐고 대법관들을 비난했고 사법부에는 PC 열람 기록 공개 청구가 3만 건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기록도 안 읽는 거수기 법관이 무슨 대법관입니까? 하지만 대법원은 형사재판은 종이 문서를 기본으로 한다면서 보조적인 전자문서 열람 시간은 의미가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또 사실관계를 따지는 1, 2심과 달리 상고 이유를 바탕으로 법리를 따지는 법률심이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증거들을 다시 하나하나 살펴보는 게 대법원의 역할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판 연구관을 지낸 한 부장판사는 기록이 수십만 쪽이더라도 연구관들이 압축한 보고서를 보면 사건의 핵심을 파악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과거 발언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수만 페이지 다 읽었어요. 수만 페이지 일주일에다 보세요. 판사할 때 수만 페이지가 아니라 수십만 페이지짜리 기록도 봤습니다. 대법관 5명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크게 복잡하지 않다면서 1, 2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도 큰 차이가 없다는 보충 의견을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사법부를 압박하자 법원 내부에서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판결에만 선택적으로 분노하는 게 정당하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2심 무죄 판결과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한 민주당 반응은 극명히 엇갈렸습니다. 30년 동안 본 판결문 중에서 가장 훌륭한 판결문이었습니다. 법원께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희대의 졸속 정치 재판이자 대선 개입이고 이재명을 사법살인으로 제거해 국힘 무투표 당선을 만들려는 법원 쿠데타이자 법원 내부에선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비난이 도를 넘었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한 지방법원 판사는 선고 기일이 잡혔을 땐 별말이 없더니
무죄가 안 나오자 선별적으로 분노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판사도 법관들 대체로 민주당의 행태가 선을 넘었다고 생각한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선거를 염두에 두고 선고를 미뤘다면 그게 더 정치적이지 않겠냐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언급한 대법원장 탄핵의 청문회, 특검 등에 대해선 사법부를 마비시키고 삼권 분립을 무너뜨리는 것이란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일부 판사는 정치 편향 비판을 부를 수 있다며 대법원을 비판하는 글을 내부망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정준영입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전국이 환한 연등으로 물들었습니다. 불교계와 사찰을 찾은 시민들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되새기며 건강과 화합을 기원했습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조계사 경내가 색색의 연등으로 가득합니다. 불기 2569년 부처님 오신 날. 불자들은 석가모니의 탄생을 축하하는 연꽃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우리 사회가 깊고 험한 강을 건너고 있다며 힘을 모아 어려움을 넘어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인드라망의 연기 속에서 모두가 서로 얽혀 있는 존재입니다. 한 사람의 자비가 10사람을 구하고 한 사람의 보시가 세상을 밝힙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도 무너진 공동체를 일으키기 위해 자타불의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세상에는 평안을, 마음에는 자비를, 올해의 봉축표는 오늘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자 삶의 자세입니다. 조계사를 찾은 시민 만여 명은 아기 부처를 씻기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아들, 딸 건강하고 1년 함께 잘 보낸다는 마음으로 아이가 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조계사 법요식에는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과 해고 노동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산불이 휩쓸고 간 경북 의성의 천년고찰 고운사에서도 법요식이 진행됐습니다. 신도들은 잿더미가 된 고운사가 하루빨리 원래 모습을 되찾고 주민들의 아픔도 치유되길 한마음으로 소망했습니다. 이심철 기자입니다. 봉축 법요식 시작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나옵니다. 지난 산불 당시 1,500도가 넘는 화염에 범종이 깨져 올해는 녹음된 범종 소리와 함께 법요식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중생들이 고통 없는 행복과 멀어지지 않아지리라. 신라시대 창간한 고운사는 경북 산불로 건물 30동 가운데 21동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폐허가 된 고운사를 직접 찾은 불자들은 마음이 착잡합니다. 심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지 뭐. 눈물 날 정도입니다. 지금 와보니까. 실제적으로 또 보니까 또 더 마음이 아프고. 기와장에 소원을 적어 기부하는 기와불사에는 보통 가족들의 안녕을 적지만 올해는 특별히 산불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길 기원했습니다. 빨리 좀 건물 올라갔으면 해서 한 장에다가 가족들 이름을 다 올렸는데 이번에는 다 각자로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그 서울 사는 동생도 각자 해달라고 여기 돕고 싶다고. 고운사 주지 스님은 끝까지 사투를 벌인 소방대원 여러 명에게 특별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 노력 덕분에 그나마 또 우리 법당하고 이런 몇몇의 정각들이 살아남은 것 같아요. 신도들은 부처님 오신 날의 뜻을 되새기며 고운사가 옛 모습을 되찾길 소망했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오늘은 103번째 어린이날이기도 했습니다. 흐리고 비가 오긴 했지만 세상의 주인공이 된 어린이들은 마음껏 뛰어놀면서 하루를 만끽했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아이들이 징검다리로 꾸며진 조형물 위를 껑충껑충 뛰어다닙니다. 한쪽에선 캐릭터를 꾸미느라 색칠 산매경에 빠졌습니다.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 대공원이 26개 특화 정원으로 재단장했습니다. 삐에로 풍선을 받고
얼굴에 그림도 그려놓은 아이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네, 또 오고 싶어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을 잡고 한 걸음을 떼자마자 알록달록 레고 블록으로 만든 세상이 펼쳐집니다. 레고로 만든 글씨에서 사진을 찍거나 블럭을 직접 조립해 김밥 모양부터 퍼즐 조각까지 만들며 개성도 뽐내봅니다. 레고가 이렇게 스시 거기 음식점에서 나오는 것처럼 빙빙 돌아다니는 게 신기했고, 그리고 많은 레고들이 있어서 즐거웠어요. 경기도 이천시에서는 아이들이 도자기 공예 체험에 나섰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심스럽게 흙덩이를 매만지자 그럴싸한 도자기 모양이 됩니다. 흙이 물렁물렁해서 잘 망가질까 봐 무서웠는데 생각보다 단단해서 잘 안 망가져서 다행이라고. 103번째 어린이날을 맞아 궂은 날씨에도 전국 주요 유원지는 가족 단위 나들이객들로 북적였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도 오락가락 비가 이어집니다. 남부지방은 5에서 20mm, 수도권과 충청도에는 5mm 안팎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TV우선 이승훈입니다. 나들이 나온 어린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했던 오늘, 자식 생각에 밖에 나가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바로 장기 실종 아동들의 가족들입니다. 이들이 마지막으로 기대는 건 실종된 자녀들이 직접 정부에 유전자를 등록하는 길뿐이라고 합니다. 이들의 사연을 이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은 슈퍼마켓을 운영했던 이수님 씨는 1980년의 봄을 잊지 못합니다. 가게 앞 골목에서 놀던 3살 딸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게를 수리하느라고 막 몰랐는데 밥 먹이려고 애를 찾는데 없는 거예요, 바로. 45년이 흘렀지만 이제라도 찾아올까 옛 동네를 떠나지 못합니다. 걔 잊어버리고 나서 10살 때까지 내가 수습했다고 했어. 44년 전 잃어버린 3살 양승우 군. 중년이 됐을 모습을 AI 기술로 그려냈습니다. 동호가 이렇게 멋진 어른으로 잘 자랐겠죠. 어디선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할머니 손을 놓친 뒤 사라져버린 동생. 버림받았다고 오해하고 있을까 봐 평생 마음이 무겁습니다. 오해를 하고 있어서 부모를 찾지 않는 거라면 그 오해를 풀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발 가서 DNA 등록 한 번만 해달라. 매년 2만 5천 명이 넘는 실종 아동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지 못한 실종 아동이 아직도 1,000명이 넘습니다. 장기 실종 아동을 찾는 건 DNA 대조를 통한 방법뿐입니다. 우리도 미국처럼 실종자나 가족을 찾을 때는 8천, 16천, 4천까지 추적할 수 있는 유전자법을 만들어야 돼요. 어린이날 무렵이면 더 생각나는 아이들. 꿈처럼 나타나 주길. 가족들 소망은 늘 하나뿐입니다. TV조선 이광입니다. 학생들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선 사회성과 정서 발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을 OECD 국가들과 비교해봤더니 학업 성적은 뛰어났지만 친구 관계는 거의 꼴찌였습니다. 이상배 기자입니다. 어린이날에도 서울 대치동 학원 가는 학생들로 북적입니다. 휴일도 없이 입시 공부를 하는 게 당연한 분위기입니다. 공부가 나중에 인생과도 관련이 있어서 이게 좀 중요한 것 같아서 여기저기 들어가는데. 이 같은 교육열 때문인지 국내 15세 학생의 경우 OECD 37개국 중에서 수학 2위, 과학 2위, 국어 3위를 기록한 걸로 최근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 학생들이 학업 성적에선 우수한 반면 친구 관계 같은 사회적, 정서적 측면에선 취약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OECD 37개국 중 친구와의 관계는 36위로 최하위권, 부모와의 관계도 12위에 머물러 높은 학업 성적과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실패를 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능력인 회복 탄력성은 19위, 주체성과 자주성 역시 22위와 33위로 낮은 편이었습니다. 입시 공부에 치중한 나머지 청소년들의 사회적, 정서적 능력을 발달시키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정서적 기초가 부족한 상태에서 사회로 진입할 경우에는 협력이나 리더십, 책임감 등 사회적 기술 발휘의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조직 적응의 문제를
나아가 학교와 가정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기존의 교육 과정을 점검해 개편할 때란 목소리가 나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전남 완도의 한 리조트에서 손님 여러 명이 일산화탄소로 추정되는 가스에 중독되는 사고가 났습니다. 충주에선 여인숙에서 불이 나 80대 여성과 6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박건우 기자입니다. 통제선 사이로 소방대원들과 가스안전공사 직원들이 들어갑니다. 오늘 오전 7시쯤 전남 완도의 한 리조트에서 투숙객 여러 명이 가스 중독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이 사고로 성인 9명과 어린이 5명 등 14명이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리조트 측은 객실 한 곳에서만 일산화탄소 누출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원래서 문 닫으면 객실 문 닫으면 들어갈 일이 없거든요. 하지만 경찰과 소방당국은 감식 결과를 토대로 보일러실에서 정상 배출되지 않은 일산화탄소가 복도로 새어나와 객실까지 스며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객실 21곳에서 숙박하던 투숙객 69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등으로 관련자를 입건할 방침입니다. 주방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어젯밤 11시 40분쯤 충북 충주시 한 3층짜리 여인숙 건물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월세살이를 하던 80대 노모와 60대 아들이 숨졌습니다. 아들은 일단 주방 근처, 어머니는 화장실. 이제 국가대하고 회차라고 합성 감식도 해야 되고요. 오늘 새벽 4시 20분쯤엔 경부고속도로 남이분기점 인근에서 25톤 화물차 2대가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2명이 다치고 주변 교통이 한때 통제됐습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해킹 사태 이후 SK텔레콤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신규 가입도 중단됐습니다. 이 추세라면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판도가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한 SK텔레콤 대리점 앞. 오늘부터 신규 모집을 중단한다는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이른바 유심대란에 정부가 내린 행정지도에 따른 겁니다. 언제까지인지 혹시 공지가 내려왔나요? 또 공지 시까지라고만. 이거 안 나온 거지. 서버 해킹 이후 지금까지 SK텔레콤 유심 교체 인원은 100만 명. 전체 가입자의 4%에 불과합니다. 신청하신 분은 한 770만 분 정도 되십니다. 여전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요청을 해주고 계시고요. SK텔레콤은 교체 물량을 최대한 빨리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가입자 이탈은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 새 SK텔레콤에서 다른 통신사로 이동한 가입자는 20만 명. 직전주에 9배에 달하는 수치로 하루 3만 명꼴입니다. 여기에 위약금 면제까지 현실화할 경우 가입자 이탈은 더 빨라질 전망입니다. 불안한 마음이 너무 크기 때문에 위약금 문제가 없다면 다른 통신사로 이동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SK텔레콤은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위약금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해킹 사태가 발생한 뒤에는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를 거치는 과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SK텔레콤의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은 40%. 위약금 면제까지 현실화하면 30년 넘게 지켜온 이동통신 1위 지위도 위태롭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물가가 넉 달째 2%대로 내려앉았지만 먹거리 소비까지 계속 줄고 있습니다. 특히 식재료 구입과 외식이 동반 감소하는 이례적 현상이 2년 넘게 계속되고 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지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도심의 식당가. 인근에서 어린이날 행사가 열려 특수를 기대했지만 손님 발길은 뜸합니다. 식당을 찾은 시민들도 큰맘 먹고 지갑을 엽니다. 평소에는 좀 외식을 많이 줄여가지고 잘 못 나왔는데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기념으로 아이랑 함께 좀 맛있는 거 먹고 싶어서 나왔어요. 집밥을 차리기 위해 마트에 나온 소비자들도 가격표부터 확인합니다. 예전에는 조금 그래도 보이는 거 그냥 사게 되는 것 같은데 요즘은 많이 비교해보고 사게 되는 것 같아요. 올해 1분기 소비자들의 식료품 구입은 1년 전보다 0.3% 줄었습니다.
특히 외식 소비와 직결된 음식점 생산은 3.4% 감소해 2023년 4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외식이 줄면 집밥이 느는 게 보통인데 이렇게 동반 감소한 건 2023년 이후 2년이 넘었습니다. 고물가와 고금리가 장기간 이어진 데다 경기 부진까지 겹치면서 가계의 소비 여력이 약할 대로 약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렇다 보니 젊은 세대 사이에서는 무지출 챌린지와 냉장고 파먹기 등 극단적인 소비 자제법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소비 자신감을 거의 지금 상실한 소비자들이 완전히 외식할 거 없이 그 엥겔 개수를 고려할 정도로까지 지금 궁핍에 몰리고 있다 이렇게 해서. 경기 회복도 더딜 것으로 예상돼 먹거리마저 줄이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이른바 짠물 소비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해외여행 갈 때 숙박비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국내에서도 활발하게 영업하는 글로벌 유명 숙박 플랫폼이 후불제가 가능하다고 선전을 하는데 알고 보면 적지 않은 수수료를 내야 해 소비자들이 골탕 먹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소비자 탐사대 장영욱 기자가 고발합니다. 40대 직장인 A씨는 자녀들과 호주 여행을 계획하며 글로벌 숙박 플랫폼에서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그런데 여행 도중 카드 청구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당초 제시된 160만 원보다 더 많은 금액이 결제된 겁니다. 30만 원 정도 더 금액이 청구가 되었었어요. 근데 환율이라고 보기에는 10% 이상 차이가 나니까 좀 너무 과하다 싶었고. 20대 B씨도 같은 플랫폼에서 일본 호텔을 예약했다가 결제액이 10% 정도 올라 낭패를 봤습니다. 추가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으면 즉시 결제를 선택했을 것 같은데. 저는 고지 없이 추가금이 결제가 되는 거니까. 대체 무슨 일일까? 해당 플랫폼에서 예약 페이지로 넘어가면 예약은 지금, 결제는 나중에 하는 후지불 옵션이 기본 선택됩니다. 부담 없이 예약하라는 솔깃한 안내가 붙어 있습니다. 취재진도 시도해봤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10,000원 더 나왔는데요? 비밀은 숨겨진 수수료. 별도 이용 약관을 넘어가 꼼꼼히 살펴봐야만 글로벌 금융정보업체 블룸버그의 환율이 적용되고 5%의 수수료가 추가된다는 문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사실상 눈속임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렇게만 봤을 때는 정확히 수수료가 얼마 나가는지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저런 정보들은 더 알기 쉽게 시각적으로 다가와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전문가들도 소비자 부담이 커질 수 있는 결제 방식에 대해선 안내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소비자분들이 이러한 약관 내용을 결제 시에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는 후지불 옵션 선택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요금 등 중요한 주의사항 등을 잘 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TV조선은 이와 관련해 업체에 여러 차례 문의했지만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여기저기서 소비자를 골탕 먹이는 깨알 약관에 대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 탐사대 장용욱입니다. 올해 말 깜짝 은퇴를 선언한 워런 버핏 회장의 기업 주가는 60년 동안 무려 550만% 올랐습니다. 투자의 달인답게 놀라운 실적을 남기고 떠나는 버핏을 향해 미국 재계의 찬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워런 버핏 회장이 지난 1964년 인수할 당시 버크셔 해서웨이는 다 망해가는 직물회사였습니다. 그러나 버핏 회장의 손이 닿으면서 버크셔의 주가는 인수 이후 60년 동안 550만% 넘게 상승했고 연평균 20%에 달하는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스탠더드 앤 푸어스 500의 총 수익률은 39,000%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현재 버크셔의 시가총액은 1,683조 원, 세계 상장 기업 중 8위입니다. There may be an unexplored or unattended to opportunity in that area. I'm not the one to do it. 버핏의 경이적인 실적과 소박한 면모에 미국 재계 거물들의 경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JP모건 제이미 다이먼 회장은 미국 자본주의의 긍정적인 면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며 존경을 드러냈고 애플의 팀 쿡 CEO도 버핏의 지혜에 영감을 받았다고 극찬했습니다. 투자자들의 믿음도 확고합니다. I'm not selling a single share as Warren is not selling a single share, so I'm completely in on Berkshire.
현업을 떠나는 전설적인 투자의 달인은 보유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우크라이나가 해상 드론으로 불리는 무인 수상정을 이용해 러시아 전투기를 격추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이면 세계 최초의 사례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를 향해 미국의 휴전 제안을 수용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윤정 기자입니다. 비행하던 물체가 불길에 휩싸이면서 폭발합니다. 부서진 잔해들은 바다로 추락합니다. 우크라이나가 흑해의 노보로시스크 인근을 비행하던 러시아 수호이 30 전투기 2대를 해상 드론으로 격추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상황이면 세계 최초입니다. Було збиття російського військового літака з нашого морського дрону. Доказ українських спроможностей. 격추에 사용된 해상 드론은 우크라이나군이 자체 개발한 무인 수상정으로 공격에 사용된 미사일은 미국과 캐나다가 지원한 에임9 적외선 유도 미사일입니다. 수호이 30의 가격은 700억 원인 반면 해상 드론은 35억 원 정도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전승 80주년에 맞춰 3일간 휴전을 선언했지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이 최근 가장 심해졌다며 종전을 위해서는 미국이 내놓은 30일간의 휴전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Тому від них провокації можуть бути. Це в їх стилі. Наприклад, сьогодні, всі ці дні, вони говорять про те, що вони хочуть якесь часткове. 중국 시진핑 주석이 전승절 기념 행사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러시아와 종전 협상 등 전략적 공조를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어서 오시라요. 전쟁이가 협상이가 좋아. 우리 식대로 하자. 상대 마이카네. 님자들도 결정하라. 접어라. 665년 고구려에서 영계 소문이 죽자 세 아들인 남생, 남건, 남산이 권력을 놓고 싸우다 장남 남생이 당나라로 망명했습니다. 수양제의 100만 대군도 물리치고 걸출한 병약가인 당 태종의 군대도 물리친 고구려가 단 한 번의 내분으로 멸망했습니다. 6.3 대선에서 보수 진영의 한 줄기 희망은 빅텐트 단일화라고 합니다. 그런데 빨간불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 후보가 원래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에는 적극적이었죠. 제가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입니다. 한덕수 후보는 속히 단일화를 하자는 입장입니다. 제가 축하 전화를 드리면서 빠른 시일 내에 만나자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런데 김덕수 또는 을지문덕을 구호로까지 내세웠던 김문수 후보가 달라진 듯합니다. 아직 뭐 그 정해진 건 없고요. 또 이제 계속 논의를 해 나가야겠어요. 단일화를 재촉하는 당 관계자들에게 여기가 한덕수 당이냐고 맞받았다고 합니다. 주변 인물들의 부추김도 한몫하는 듯합니다. 어디 들어갈 때 나올 때 다르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한 중진 의원은 단일화 불발은 당원 대상 사기극이라고까지 비판합니다. 급기야 자신을 뽑아준 의원들이 총회까지 열어 단일화를 촉구할 지경입니다. 1987년 13대 대선이었죠. 민주화 운동의 두 거목인 김영삼, 김대중 후보가 단일화에 실패합니다. 12월 16일로 나가선 제13대 대통령 선거는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를 제창한 민정당 노태우 후보, 군정정책을 내세운 민주당 김영삼 후보, 문민정치를 내세운 평민당 김대중 후보. 단일화 실패로 건국 사상 최초의 정권 교체가 무산되고 국민이 피땀 흘려 성취한 민주화도 빛이 발했습니다. 독일의 천렬재상 비스마르크는 정치인의 책무는 역사 속을 지나가는 신의 옷자락을 놓치지 않고 붙잡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낮은 곳에서 뜨겁게 살아온 정치가입니다. 거짓말과 거리가 멀고 약속도 잘 지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된 것도 단일화에 대한 약속, 이를 실천할 거란 믿음이 컸기 때문입니다. 수세적 입장보다 단일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보수 진영의 최종 주자가 될 수 있을 겁니다. 특수한 상황, 쫓기는 시간, 버티면 된다는 생각이 흑역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5월 5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역사의 죄인이었습니다.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대체 휴일인 내일도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저녁 사이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오후 한때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충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로 많진 않겠고 제주도는 5에서 1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다만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이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10도, 춘천 7도로 출발하면서 한낮에는 서울 20도, 부산 18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와 남해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주 중반에는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 금요일에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5월 5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